홍종학 교수께서 토론을 해주실 텐데, 순서는 홍종학 교수 그리고 민주당 민병호 정책실장, 진보신당 유성재 정책연구위원 순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특히 코멘트 플러스 왜 여태까지 그런 제도들이 시행이 안 돼서 점점 양극화가 심화됐을까에 대한 얘기도 좀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홍종학입니다. 위원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익공유제를 처음 얘기했을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거를 대기업이 받으면 어떡하나. 이게 대기업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재벌한테. 근데 왜 걱정? 근데 역시 이 한국 재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무슨 경제학 교과서도 없는 얘기다. 그 총수분이 왜 저렇게 바보가 됐냐면 그 옆 밑에 계신 분들이 지금 다 바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그 모 경제연구소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면 이게 전부 현실을 왜곡하고 있고 거짓말이에요. 제가 거기 그 재벌 관계된 분들을 가끔 만나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전부 사실과 어긋난 얘기만 하세요. 왜? 맨날 그게 거짓된 보고서들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역시 한국 재벌은 대단히 욕심이 많고 그 욕심에 지금 눈이 멀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게 제가 보니까 62페이지에 아주 성과공유제에 대표적으로 좋다고 하는 포스코. 그래서 성과공유제 실적이 보상 금액이 얼마가 되나 그랬더니 이게 1년에 77억이요? 네. 껌값이죠, 77억. 어제 한겨레신문, 오늘인가요? 한겨레신문에서 얘기했는데, 삼성전자가 작년도에 전기 보조료만 1,000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이 쓰는 것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삼성전자가 전기를 쓰면서 그 보조금 액수가 작년 한 해만 1,000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김상조 교수님께서 저희는 국보급 경제학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30년쯤 지나면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아마 불리실 겁니다. 김상조 교수님이 수없이 많은 업적을 내셨는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내신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지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세율이 낮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자본주의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걸 조승수 의원님이 받으셔서 지금 자료 새로 해서 얘기해 보니까 삼성전자의 지금 실효세율이 10%도 안 된다는 거죠.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제발 성과공유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재벌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무슨 두부, 콩나물 그거 다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이제 법대로 하시자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풀빵을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그 풀빵을 못 먹고 아침에 그 1원, 2원을 가지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저금을 받았습니다. 그 저금을 안 가져가면 야단을 맞아서 제가 먹고 싶은 풀빵을 못 먹고 그걸 저금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경제학자가 되어서 그 돈이 어디로 갔나 그랬더니 그게 바로 삼성한테 갔고 포스코한테 갔고 재벌들한테 갔습니다. 저는 요구합니다. 제 풀빵 돌려주세요. 네. 지금 저희 전문 용어로 이걸 불균형 성장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제 풀빵 저 못 먹고 지금 이렇게 왔던 거죠. 그 어렸을 때 그 풀빵 먹은 게 얼마나 가슴에 남았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저분들이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애들 그거 급식비를 정부가 도와주는 것을 파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 국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잘 살겠다고 하는 이 생각은 더 이상 없으신 것 같다. 이것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저분들이 성과공유제와 이익공유제를 받지 못하느냐? 이게 저분들의 발성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세계화 시대에 성과공유제나 이익공유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단형으로 나가서 다른 나라 기업과 경쟁을 하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벌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 임금을 최대한으로 낮춰서, 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저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저분들 교과서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매일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임금이 중국의 임금보다 5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낮다. 따라서 우리 임금을 5분의 1로 낮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분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 지금 중소기업들이 너무 이익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네들 말을 안 들어서 삼성이 아니면 현대가 아니면 망하기 때문에 삼성한테 와서 일자리 달라고 구걸하기를 바라는 이 경제 구조를 저분들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조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안 맞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가자. 대신에 법대로 하자. 그 첫 번째는 저는 재벌에 대한 모든 특혜를 당장 중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기 전문가들이 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이분들은 이런 거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데 재벌들 이거 이게 너무 재벌들한테 좋은 거세요. 정원찬 총님 선생님 여기 계십니다만은 너무 재벌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지금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재벌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걸 안 받아서 됐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낮추는 것이 뭐 1조 아니면 2조 이 정도만 낮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몇십 년간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그 박정희 체제의 약속이었는데요. 불균형 성장을 하면서 제 풀빵 가져가면서 그걸 가지고 저렇게 대기업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그 성과를 다른 일반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어렸을 때 누누이 들었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이제 깨졌다는 거죠. 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아까 김상조 교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재벌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몰아주면서 그리고서 2년 3년만 지나면 그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재벌들한테 퍼준 게 뭐냐면 매년 20조씩 퍼줬습니다. 그거 돌려주셔야죠. 20조. 매년 20조니까 지난 3년간 60조입니다. 무상급식, 우리 대학생들 무상등록금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상보육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슨 지금 뭐 60억, 뭐 1년에 50억 이거 하겠다는데 저분들은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고. 그러니까 2008년도에 경제위기가 왔을 때 우리 자동차 회사가 어려워질 거라고 해서 그냥 생돈 8천억을 현대자동차한테 줬어요. 거기 우리 국민 누구 하나가 그것이 파퓰리즘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분들은 우리 애들 밥 먹이는 걸 가지고 그걸 파퓰리즘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보수는 공정합니다. 한국 보수는 썩었습니다. 미국의 보수 단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미국의 기업 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보수들은 일반 복지도 반대하지만 기업 복지도 반대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건전한 보수입니다. 한국의 보수는 어떻게 된 것이 기업 복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매년 2조 내지 3조가 지원이 되는데요. 이 중에 80%를 대기업이 가져갑니다. 이제 그거 중단시키셔야죠. 그래서 저는 제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이 현재의 재벌 구조상으로 발전한 나라는 역사상 없다. 저분들이 자꾸 미국식 얘기하는데 미국에도 이와 같은 재벌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1920년대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이와 같은 재벌 다 해체됐습니다. 인위적으로 해체시켰습니다. 그 해체시키고 나서 미국 경제는 저렇게 발전한 겁니다. 해체하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대공황이 생겼습니다. 왜? 재벌들이 다 가져가니까. 미국의 대기업들이 모든 걸 다 가져가니까 민생은 파탄나고 중소기업들 다 죽고 그래서 결국은 소비가 없어져서 대공황이 왔습니다. 대공황이 오니까 깨닫고 기업 집단 해체한 거죠. 그리고 미국이 세계의 주도 국가로 저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네. 자꾸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기업 집단이 있는 나라로 가자고 재벌 쪽에서 얘기합니다. 그런 나라를 이제 유럽 나라죠. 좋습니다. 그쪽도 좋죠. 지금 그렇게 가려면 김상주 교수님 얘기하는 대로 기업 집단 좀 만들고 그리고 유럽처럼 공공성을 훨씬 확대해서 기업들한테 규제를 훨씬 강화하고 유럽 수준으로 하자는 겁니다. 심지어 독일처럼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해서 공동결정하는 거 하자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하지만 현재의 재벌 형태로서 저렇게 발전한 나라는 없다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재벌 경제연구소에 있는 바보들은 모릅니다. 그런 페이퍼를 안 써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보고서들만 계속 올리니까 거기에 높으신 분들이 이런 사실조차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재벌들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사실 왜곡이죠. 역사적인 사실하고 전혀 맞지 않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 10여 년간 우리 김상중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참여연대나 경실련이나 이런 데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는 충분한 자료가 쌓여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저희가 지식이 부족해서 재벌연구소에서 얘기를 하면 그게 맞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저희가 역사적인 사실도 다 갖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재벌들이한테 어떤 특혜를 줬는지도 다 알고 있고 이제 그 모든 자료는 다 갖춰졌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확하게 판단만 하시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균형 성장을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굉장히 많고요. 김상조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중요한 정책들을 비롯해서 저도 몇 가지 갖고 있고요. 따라서 그런 제도로서 우리 충분히 재벌과 국민경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병호 정책실장님. 예, 민주당 정책실장 민병호입니다. 경제에 관한 얘기는 다른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아침에 우리 정운찬 전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상조 교수님의 발전에도 잠깐 언급은 돼 있는데 말씀은 안 하셨는데 이 경제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그냥 재벌 개혁의 문제를 갖다가 경제 문제로들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더 나아가서 잘못하면 한국 민주주의, 정치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후퇴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80년대 무렵만 해도 동아시아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연구의 대상이었죠. 일본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고 80년대까지만은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그 비교 정치학자들 또는 정치 경제학자들이 연구할 때 왜 그러면 국가 사회 관계 측면에서 볼 때 강한 국가인 그 국가 주도 경제를 하는 동아시아는 성공하는데 남미 국가들은 왜 이렇게 경제 파탄과 정치적 민주화 후퇴를 경험하게 됐을까에 대한 연구들을 했는데요. 그때 나왔던 결론 중에 하나가 결국 그거였습니다. 남미와 동아시아의 차이는 남미에는 대지주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아무리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려고 그러고 또는 뭐 나름대로 산업 정책을 펴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맞추려고 하더라도 남미 같은 경우에는 대지주가 경제 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 비교 정치학자들의 많은 주장입니다. 남미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아르헨티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한때는 세계 10위 내들은 경제 대국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강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산업 정책도 불가능했고 사실상 대지주의 이익에 맞는 국가 경제 정책을 피다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재정 파탄, 국가부도 또 인플레 그에 따른 이어지는 결과는 뭐였냐면 정권의 붕괴와 끊임없는 쿠데타, 민주주의의 후퇴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제 파탄이 난다면은 그것은 곧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지는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경우가 그런 케이스겠죠. 바이마르 공화국이 상당히 민주주의국 체제였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 속에서 결국은 나치즘의 등장을 막지 못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선택했어요, 독재 국가를. 아르헨티나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아르헨티나는 오늘날에 보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7, 8천 달러 정도 1인당 국민소득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때는 경제 10위 안에 드는 대국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국민 전체를 위한 국가 정책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대지주를 위한 특권 정치, 경제 세력들을 위한 경제 정책으로 결국 몰락의 길을 걸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와 유사한 나라가 우리 아시아에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남미의 그 정치 문화와 비슷한 스페인의 통치 지배를 경험했던 필리핀 같은 경우 케이스죠. 필리핀도 보면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소수 경제 족벌들에 의해서 경제가 장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제 족벌들끼리 서로 대통령 후보 내가지고 돌아가면서 결국 필리핀의 정치 과정은 보면은 지금은 비민주주의 국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 프리덤 하우스라고 하는 그 시민단체가 전 세계의 민주화 수준에 대한 지표를 갖다가 발표하고 그거에 상당히 공신력 있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그 민주화를 이룩했던 필리핀의 지금 수준은 경제 지표가 민주화 지수가 한 중간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은 재벌이 아니면은 경제 특권 세력이 존재하는 하에서는 국가가 어떤 정부가 되더라도 결코 효율적인 경제 정책을 펼 수도 없고 경제 발전을 일으킬 수도 없고 결국은 경제 파탄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은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치학에서 저는 전공이 정치학인데 정치학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 아마 경제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제 영역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권력이 존재한다면 경제 세력이 존재한다면 아마 이기적인 행위자가 활동하는 영역으로 생각되는 경제 영역에서는 아마 더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편법 상속의 문제라든지 또는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또는 유통 분야, 특히 유통 분야 같은 데서 중소기업의 영역을 갖다가 대기업이 몽땅 뺏어간다든지 이미 규제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시장에서는 결국은 이기심이 난무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양극화 경제 파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 권력이 일정 부분 이 대기업이나 시장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담 스미스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시장 만능주의로 착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그래서 한번 부지런히 읽어봤습니다. 마침 제가 공부했던 대학이 글라스고 대학이라서 아담 스미스 그 국부론의 원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면 그 말이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잘 만나지 않는다. 아담 스미스 얘기인데 제가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만나지도 않지만 만나도 뭘 얘기하느냐. 결국 얘기의 귀결은 뭐냐. 서로 대중의 이익에 반하는 가격 담합에 대한 음모를 얘기하는 걸로 귀결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장에 대한 규제 없이는 일정 부분 정부의 역할 없이는
시장은 이기심이 난무하고 전체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부분 아담 스미스도 자유시장의 소위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공정한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벌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선출된 권력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재벌의 영향력이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히 더 커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김용철 변호사의 책에서도 나왔지만 관료라든지 경제관료, 검사, 판사 등이 이미 특정 재벌의 고문이나 변호사나 사회이사 등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로비스트로 국가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언론시장,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결국은 공론, 담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누가 영향력을 미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도 언론도 담론, 공론도 왜곡할 수 있는 영향력을 역시 재벌이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광고 시장에 있어서의 가장 큰 손인 재벌에 대해서 언론이 비판적 기사를 쓴다든지 불리한 기사를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아까 김상조 교수님이 발표하실 때 강조하셨던 부분인데요. 우리 사회에 어느새 모르게 시장 만능주의라는 그 이데올로기가 너무나 팽배되어 있고 그것이 아주 맹신하고 있고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금융위기로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이 경제가 소위 말하는 주주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이었던 국가들이 변화를 하고 있고 심지어 GE의 그 사장이었던 잭 웰치가 주주자본주의는 끝났다, 실패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마당인데도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지나치게 시장 만능주의가 팽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데올로기가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정치권도 사실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보면은 특히 이제 대기업 프렌들리, 기업 프렌들리가 아니라 대기업 프렌들리인 지금 현 정부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로 재벌에 대한 자유만 풀어줬지 그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예를 들면 출자총액제도 폐지됐고요, 고유업종제도 폐지됐고요, 감세가 있었고요, 대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고환율 정책과 저금리 정책으로서 기업들에게 수익을 안겨줬죠. 그 결과는 결국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물가 불안을 가지고 있고요, 양극화가 가지고 있고요, 또 중요하게는 비정규직 양성이라는 고용 불안도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벌 개혁의 문제는 단지 어떤 한두 가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우리 사회 국가 발전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한두 가지 미봉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우리 국가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가 여태까지 재벌 위주의 경제 발전 전략이 과연 앞으로도 유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되짚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진보신당 유성재 정책연구위원 논평. 안녕하세요. 진보신당 정책위원 유성재입니다. 먼저 김상조 교수님한테 감사드리는데 제가 이제 발표 들으면서 재벌 기획의 바이브를 읽는 느낌이었습니다. A부터 Z까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하나 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성장이 국민의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제 트리클 다운 효과가 상실됐다라고 하시는데 최근에 2000년에 들어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들이 얘기가 이제 산업자본의 이제 금융화 이런 얘기가 있고 주주자본주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대기업이 외주를 주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이런 다양한 문제들, 양극화시키는 문제들이 이러한 지금 산업자본이 금융화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창출하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이런 느낌에서 재벌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금산분리의 원칙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금산분리 원칙이 이제 완화가 되고 교수님은 금산분리가 재벌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이 되어줘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일단 저의 생각은 이전으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탄력을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 아까 정운찬 전 총리님이 얘기하신 이제 경제 민주화 부분과 관련돼서 그리고 김상조 교수님이 얘기한 이제 법대로 하자 뭐 이게 100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주의에 대한 의식이 팽배한 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경제인에 대한 인식도 되게 우리는 관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사범들을 보면은 경제사범들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사회적 기여를 했기 때문에 양형을 감형한다라는 꼭 문구가 나와 있고 또 누군가는 특별 사면을 받아서 평창 올림픽을 뭐 했다라고 얘기도 하고 이 경제인에 대한 사고가 되게 우리 사회에서 되게 관대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경제사범은 가장 중형을 받는 범죄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왜 한국 사회에서 시행되지 않는지 이런 문제들도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이 아까 정운찬 교수님 얘기하신 거래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가 거래를 반대할 그런 부분이 조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자가 억울한 불공정한 거래를 제시하는 이런 문제들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논평이 끝났는데 사실 직접 발표문에 대한 코멘트는 거의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논평에 대해서 있으면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세 분이 오늘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하셨는데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당장 시급히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뭔가를 하나씩만 좀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김상조 교수. 예, 그러니까 주신 말씀 제가 깊이 생각하고 하여튼 더 앞으로 보완 발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사회자께서 아예 답변의 방향을 딱 정했으니까 그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 시작하시면서 제가 제안했던 정책 대안의 상당 부분은 참여정부 인수위에서 검토했던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왜 검토만 했지 실행을 못했느냐. 사실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재벌개혁의 여러 가지 과제들, 정책 수단들 이게 결코 과격하거나 진보적인 거 아닙니다. 아까 뭐 정태인 스님이 정말 여러 차례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김상조가 대한민국에서 떠드는 얘기는 유럽에 가면은 중도 좌파도 안 됩니다. 중도 우파에 불과한. 뭐냐면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뭐 여야를 불문하고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바로 그런 것을 약속하는 정치인을 내년에 2차례의 선거에서 우리의 대표자로 뽑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성재 의원께서 그러니까 질문 하나 하셨기 때문에 금산분리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만 일단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게 후퇴한 그 법들을 일단 원상으로 돌리는 게 먼저가 아니냐 뭐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 저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원상으로 돌린다고 해서 별로 그게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발표문에도 썼지만 만약에 그 원상대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 7.2%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만약에 이게 유럽이든 미국의 금융법에 의하면 삼성생명이 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이 시가가 사실은 10조예요. 10조인데 이거 계열사 주식은 보험계약자를 위한 자본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이 들고 있는 전자주식 10조어치는 삼성생명의 지급 여력 비율을 계산할 때 다 공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세계 모든 나라의 기본 금융감독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면 삼성생명은 보험계약자를 위한 자본금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회사로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 마치 지금 그러니까 상태가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자꾸 재벌 규제를 얘기하다 보면 삼성과 같은 데서 본사를 뉴욕으로 옮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도 해주십니다. 근데 삼성생명의 본사를 뉴욕으로 옮기는 순간 전자주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삼성그룹은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는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삼성에게 부여한 그 특혜는 뉴욕으로 가든 런던으로 가든 전혀 인정이 되지 못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우리 사회가 비정상적인 사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금산분리 문제는 바로 이런 어떤 원상으로 돌리는 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하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도 뭐 법대로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법대로만 해서는 법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31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공정거래법의 가장 그 공정거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담합 규제 또는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합에 대한 이 대기업들의 저항은 31년 전이나 또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우리가 담합을 금지하고 있는 그 법대로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실효성을 거기에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법이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담합을 금지하고 담합을 규제하는 그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해서 저항하는 조사방해죄가 이제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될 수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엄정한 법 집행이 뒤따를 때 또는 법의 어떤 그 규제가 뒤따를 때 비로소 이제 그 법이 법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이, 법의 아무리 예쁘게 아름답게 공정하게 제정을 해놔도 그것이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그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법대로도 법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것들은 이제 그게 우리의 경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시장 경제, 우리가 한국 경제 또는 한국 사회가 정상 상태가 아니다. 그럼 뭐 한국 경제는 정상적인 시장 경제가 아닌 거죠. 우리가 저도 경제학을 가르치고는 있습니다만은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서 나오는 소비자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실종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저하게 그 판매자, 생산자 중심의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는 시장 경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단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어떤 정말 시장 경제다운 시장 경제를 하자라고 하는 게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법이 법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럴 수 있으려면 이 법이 법대로 될 수 있는 어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대중소기업 뭐 원하청 관계라고 예전에 많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대기업 협력사 간의 관계에서 사실 뭐가 문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와 관련돼서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그러니까 대기업과 협력사의 그 협상력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줄 것인가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현 제도 하에서는 대기업하고 협력사의 협상 테이블 자체를 사실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현 제도 하에서는. 현 제도 하에서는 기존 단가 결정 제도 하에서는 1대1로 테이블에 들어앉아서는 사실상 협력사는 거의 뭐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 제도 상황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개편해서 협상 테이블을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점들은 사실 보다 외국의 선진적인 제도들을 바탕으로 해서 테이블 자체들을 달리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을 하나는 이제 모색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아마 사실 오늘 말씀드린 이 공유제 속에도 아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논의 자체를 통해서 사실은
이런 문제의 근원들을 이제 가자라는 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이 현상적으로 가장 드러난 문제 중에 하나는 가장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중소기업 협력사의 노동자들이 되겠죠. 이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아주 그 피해들을 고스란히 입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피해들이 구체적으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핵심 고리를 이제 사실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아까 현 제도상에서는 임률 문제라는 것들을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아니면 노동조합에서 정확하게 제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사실은 뭐 설령 이 공유가 된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성과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사회 곳곳으로 아래아래 다 넘어가는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해 당사자로서 중소기업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에서 이런 정확한 문제 제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여정부 초기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들을 불러서 하도급 문제를 제기하니까 모 재벌 총수가 돌아가서 바로 10% 단가를 인하해버렸습니다. 김영삼 정부를 거치면서 재벌들은 이제 장관 정도는 공정거래위원장도 이제 아주 우습게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것은 특히 삼성과 경제관료와 조중동이 한 몸 삼각동맹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직접 재벌을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건 딱 3개월인데 뭐 실패했습니다. 김상조 교수 말대로 몰라서 못한 게 아니고 시도도 못 해보고 잘리는 결과를 낳았는데, 모르는 점도 있지만 사실은 장관의 의지, 어쩌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무상급식이 관철되듯이 시민들이 정확히 인식하고 끊임없이 정치권이나 또 학자들한테 방안을 내놓고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또 나서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재벌들은 굉장히 크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토론회가 시작이 돼서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재벌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에 앞날은 없다라는 게 한 10년 정도 여유가 있을까? 그 이후에는 아마 무너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힘을 합쳐서 재벌 문제를 제대로 다뤄야 사실 재벌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